안녕하세요, 친구들. 이야기 읽어주는 엄마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 즐거웠나요?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볼게요. 장화시는 고양이. 옛날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삼형제는 재산을 나누어 가졌어요. 욕심 많은 첫째 아들은 방앗간, 게으른 둘째 아들은 말, 착한 막내 아들은 고양이를 가졌지요. 휴, 고양이 한 마리로 어떻게 살아가지? 막내 아들이 걱정하자 고양이가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장화 한 켤레와 자루만 마련해 주세요. 고양이는 막내 아들이 마련해 준 장화를 신고 자루를 둘러매고 숲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루에 연한 풀을 넣고는 나무 뒤에 숨었지요. 풀냄새를 맡고 토끼가 깡충깡충. 토끼가 오물오물 풀을 먹자 고양이는 자루를 휙 낚아챘어요. 고양이는 곧장 궁전으로 달려가 임금님에게 토끼를 바쳤지요. 가라바 후장님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다음 날 고양이는 보리밭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루에 콩을 넣고 보리밭 속에 숨었지요. 고소한 콩 냄새를 맡고 꿩들이 폴짝폴짝. 꿩 한 쌍이 콕콕 콩을 먹자 고양이는 자루를 휙 낚아챘어요. 고양이는 이번에도 꿩을 임금님에게 바쳤어요. 가라바 후작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고양이는 계속 동물들을 잡아 임금님에게 바쳤지요. 어느 날 임금님이 공주님과 함께 궁전을 나섰어요. 그 소식을 들은 고양이는 막내 아들을 강으로 데리고 갔어요. 주인님, 얼른 옷을 벗고 강물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은 저한테 맡기시라고요. 주인님은 이제부터 가라바 후장님이에요. 아셨죠? 막내 아들은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강물에 들어갔어요. 임금님의 마차가 다가오자 고양이가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가라바 후장님이 강물에 빠졌어요. 요란한 소리에 밖을 내다본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게 선물을 바치러 왔던 그 고양이가 아니냐. 여봐라, 어서 가라바 후작을 구해주어라. 신하들은 후다닥 달려가 막내 아들을 꺼내주었어요. 고양이가 임금님에게 하소연하듯 말했어요. 도둑들이 옷을 빼앗고 가라바 후장님을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저런, 여봐라, 가라바 후장님에게 좋은 옷을 내주어라. 사실은 고양이가 낡은 옷을 숨긴 거였지요. 새 옷을 입은 막내 아들은 진짜 후작처럼 늠름해 보였어요. 막내 아들은 임금님의 마차에 함께 타게 되었어요. 고양이는 마차보다 앞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말했지요. 이 들판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면 가라바 후장님의 것이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날 겁니다. 잠시 뒤 임금님이 들판을 지나가다 물었어요. 이 넓은 들판은 누구의 것이냐? 가라바 후장님의 것입니다. 농부들은 고양이가 시킨 대로 대답했지요.
그 사이 고양이는 보리밭으로 달려갔어요. 이 밭을 가라바 후장님의 것이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날 거예요. 잠시 뒤 임금님이 보리밭을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이 넓은 보리밭은 누구의 것이냐? 가라바 후장님의 것입니다. 농부들은 고양이가 시킨 대로 대답했지요. 그 사이 고양이는 언덕 위에 으리으리한 성으로 달려갔어요. 그 성에 사는 거인이 들판과 보리밭의 진짜 주인이었지요. 고양이는 거인에게 꾸벅 인사했어요. 거인님은 어떤 동물로든 변신할 수 있다면서요. 그야 물론이지. 그럼 커다란 사자로 변신할 수 있나요? 거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시무시한 사자로 변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조그만 생쥐로 변신하기는 어렵겠죠? 나는 무엇으로든 변신할 수 있어. 거인이 생쥐로 변하자 고양이는 냉큼 생쥐를 잡아먹었어요. 임금님과 공주님은 막내 아들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막내 아들도 공주님이 좋았지요. 얼마 뒤 막내 아들과 공주님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물론 장화시는 고양이도 벼슬을 얻어 잘 살았답니다. 호랑이를 잡은 반쪽이. 옛날 어느 마을에 반쪽이가 살았어요. 얼굴도 반쪽, 몸도 반쪽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반쪽이라고 불렀지요. 반쪽이는 힘이 무척 세고 마음씨도 아주 착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호랑이가 나타났다.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호랑이는 논밭을 헤집고 가축을 잡아먹었지요. 사람들은 호랑이 때문에 벌벌 떨었어요. 원님은 고민 끝에 방을 붙였어요. 호랑이를 잡아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 원님의 방을 보고 반쪽이의 큰형이 나섰어요. 제가 호랑이를 잡아오겠습니다. 큰형은 큰 소리로 말하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둘째 형이 나섰어요. 제가 호랑이를 잡아오겠습니다. 반쪽이는 형을 도우려고 뒤따라갔지요. 반쪽뿐인 넌 도울 일이 없어. 그래도 계속 쫓아오자 둘째 형은 커다란 나무에 반쪽이를 꽁꽁 묶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둘째 형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호랑이 울음소리만 쩌렁쩌렁 들려왔지요. 형들을 찾고 호랑이도 잡아야겠어. 이번에는 반쪽이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어흥! 반쪽이는 형들을 찾아 산속 깊이 들어갔어요. 형님! 형님! 그러나 형들은 대답이 없고 이따금 호랑이 소리만 들렸지요. 날이 저물자 반쪽이는 쉴 곳을 찾아 산속을 헤매다가 아주 큰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똑똑똑 반쪽이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누가 왔소?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저는 반쪽이라고 합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밥도 차려주었지요. 밥을 먹은 반쪽이는 혹시라도 호랑이가 나타날까봐 마루 밑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깊은 밤,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어요. 반쪽이밖에 없는 녀석이 빠르기도 하지. 벌써 도망쳤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호랑이를 잡겠다고 큰소리치던 다른 녀석들처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반쪽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러고는 마루 밑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어요. 이놈, 내가 호랑이구나. 도망간 줄 알았더니 마루 밑에 숨어 있었군. 할아버지는 재주넘기를 하며 모습을 바꾸었어요. 반쪽이는 할아버지가 호랑이로 변하자 발로 힘껏 찼어요. 반쪽이의 발차기에 호랑이는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곧 씩씩거리며 다시 달려들었지요. 반쪽이는 잽싸게 호랑이의 꼬리를 잡아챘어요. 그러고는 번쩍 들어올려 빙빙 돌려서 던졌어요. 결국 호랑이는 반쪽이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지요. 반쪽이는 호랑이를 둘러매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반쪽이가 호랑이를 잡아왔어. 마을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어요. 원님은 반쪽이에게 약속했던 큰 상을 내렸지요. 반쪽이는 두 형의 목까지 효도하며 부모님을 잘 모셨답니다. 망주석 재판. 한 젊은 비단 장수가 산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어휴, 오늘은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비단 장수는 아무래도 잠시 쉬어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 저기 저 망주석 아래가 좋겠다. 비단 장수는 비단을 내려놓고 망주석에 기대앉았어요. 그러고 있자니 어느새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졌어요. 얼마 뒤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난 비단 장수는 짐을 챙기려다가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 내 비단! 비단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비단 장수는 헐레벌떡 산을 내려가 아랫마을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정을 들은 사또는 비단 장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망주석밖에 없었다, 이 말이지. 비단 장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또는 포졸들을 불렀어요. 여봐라, 당장 그 망주석을 끌고 오너라. 도둑을 본 것은 그것뿐이니 망주석에 볼기를 쳐서라도 누가 도둑인지 알아내야겠다. 마을에는 사또가 망주석을 재판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관하로 달려갔지요. 아이고, 돌덩어리를 놓고 재판을 한다니. 우리 사또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다 틀린 말이로군. 오랜만에 재미난 구경거리가 생겼네 그려. 관아 마당은 구경 온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어요. 사또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봐라,
도둑이 누군지 말할 때까지 매우 쳐라. 포졸들은 어쩔 수 없이 망주석을 때렸어요. 한 대요. 두 대요. 그러다 그만 곤장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에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지요. 망주석을 때려봤자 곤장만 부러지지. 사또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자 사또가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어요. 아니, 감히 사또를 비웃어. 여봐라. 재판 중에 웃은 사람들을 모두 옥에 가두어라.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었어요. 사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재판을 비웃은 죄로 내일까지 비단 한 필씩을 바쳐라.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어요. 갑자기 비단을 어디서 구한다지? 그때 누군가가 슬그머니 말했어요. 주막에 비단 장수가 왔다던데. 그 길로 모두 주막으로 달려가 비단을 샀지요. 다음 날 사람들이 가져온 비단을 보고 비단 장수가 소리쳤어요. 사또, 이것은 모두 제 비단입니다. 사또는 비단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저 비단을 누구에게 샀느냐?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주막에 있는 어떤 비단 장수에게 샀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을 당장 주막으로 보냈어요. 잡혀온 비단 도둑은 눈물을 찔끔거리며 말했지요. 사또, 제가 비단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또는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하하, 이제야 알겠느냐? 왜 망주석 재판을 했는지. 짐을 되찾은 비단 장수는 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어요. 사또,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사또의 지혜를 높이 평가했지요. 일부러 망주석 재판을 열어서 비단을 사오게 한 거구먼. 그렇지. 그 많은 비단을 가진 사람이 도둑밖에 더 있겠어. 역시 우리 사또님일세. 황새가 된 임금님. 옛날 아라비아의 바그다드라는 도시에 샤시드라는 젊은 임금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임금님의 성에 한 상인이 찾아왔어요. 상인이 가져온 상자 속에는 갖가지 신기한 보물이 들어있었지요. 임금님은 재상과 함께 이것저것 물건을 골랐어요. 그러다가 임금님은 상자 속에서 검은 가루가 든 통을 발견했어요. 그 옆에는 알 수 없는 문자가 적힌 종이 한 장도 함께 있었지요.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언젠가 다른 상인에게서 얻은 것인데 저도 이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임금님께서 사신다면 아주 싼 값에 드리지요. 임금님은 호기심이 생겨 물건을 샀어요. 상인이 돌아간 뒤 임금님은 학자를 불러 말했어요. 자네는 학식이 풍부해서 모르는 언어가 없다지. 이 글자들도 한번 읽어보게나.
학자는 한참 동안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어요. 검은 가루를 들이마시고 무타보르라고 주문을 외우면 자기가 원하는 동물이 되어 그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다시 사람이 되고 싶을 때는 동쪽을 향해 3번 절을 하고 나서 무타보르라고 말하면 된다. 하지만 동물로 변해 있는 동안에는 절대 웃으면 안 된다. 만약 웃게 되면 주문을 잊어버려 평생 동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동물이 되어볼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임금님은 재상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갔어요. 임금님과 재상은 마법을 시험해 볼 만한 동물들을 찾았지만 눈에 띄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어느덧 황새들이 모여있는 연못가까지 오게 되었어요. 임금님, 저 황새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재상의 말에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황새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두 사람은 얼른 가루를 코로 들이마신 다음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쳤어요. 무타보르. 그 순간 다리가 오그라들며 빨갛게 변하고 신발은 황새의 발로 변했어요. 팔은 날개가 되고 목은 쭉 늘어났으며 수염이 사라지고 온몸은 하얀 깃털로 뒤덮였지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자. 황새로 변한 임금님과 재상은 황새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진짜 황새들의 말이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긴다리 부인.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반가워요. 수다쟁이 아가씨, 여기 도마뱀하고 개구리 뒷다리가 남았는데 좀 드시겠어요? 고맙지만 오늘은 입맛이 없네요. 이따 집에 손님이 오셔서 춤 연습을 하러 나왔답니다. 말을 마친 황새 아가씨는 뽐내는 듯한 몸짓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러더니 다리 하나로 선 채 우아하게 날개를 파닥거리는 거였어요. 임금님과 재상은 그만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재미있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웃었어요. 그때 갑자기 임금님이 웃음을 멈추고 소리쳤어요. 아차! 큰일 났다. 재상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웃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동쪽을 향해 3번 절하면서 뭐였더라? 하지만 두 사람이 아무리 간절히 무하고 외쳐도 나머지 말은 생각나지 않았어요. 황새가 된 두 사람은 들판을 헤매었어요. 성으로 돌아가 봤자 황새가 된 임금님을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열매를 먹으며 배를 채웠어요. 진짜 황새처럼 도마뱀이나 개구리를 먹었다가는 배탈이 날 것 같았거든요. 임금님과 재상은 종종 바그다드 시내 위를 날아다니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처음 며칠 동안 시내는 온통 임금님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화려한 행렬이 환호성을 받으며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바그다드의 새 임금님 미즈라 만세! 지붕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마법사 카슈누르의 아들 미즈라가 왕이라니. 예전에 카슈누르를 크게 벌한 적이 있었는데 카슈누르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게 틀림없어. 임금님과 재상은 마법을 풀 방법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다 허물어져 가는 성을 발견하고 그곳에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쉴 만한 곳을 찾았어요. 그때 재상이 갑자기 우뚝 멈춰서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어요. 임금님,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설마 귀신은 아니겠지요? 아니, 이건 사람 소리가 분명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아야겠어. 위험합니다, 임금님. 가지 마세요. 재상은 부리로 임금님의 날개를 물어뜯으며 임금님을 말렸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그곳에서는 올빼미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황새님들. 올빼미가 황새들을 반기며 말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구해주시겠군요. 예언에 따르면 황새가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했거든요. 올빼미 아가씨, 당신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가 보군요.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 역시 당신을 도와줄 형편이 못 됩니다. 임금님은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올빼미도 자기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도의 루사 공주라고 합니다. 어느 날 마법사 카슈누르가 성으로 찾아와 저를 자기 아들의 아내로 달라고 졸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화를 내며 마법사를 내쫓아 버렸지요. 그 후 제가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인으로 변장한 마법사가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는데 저는 그걸 마시고 그만 올빼미로 변해버렸어요. 너무 놀라 기절한 저를 마법사는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아내로 맡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만 마법이 풀릴 거라고 말했답니다. 올빼미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이 말했어요. 우리의 불행은 어딘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군요.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갑자기 올빼미가 말했어요. 카슈누르는 한 달에 한 번 이곳에 온답니다. 넓은 방에 모여 다른 마법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놀지요. 그때마다 마법사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못된 일을 서로 자랑하곤 하는데 그때 어쩌면 두 분이 잊어버린 마법의 주문을 떠들지도 몰라요. 임금님은 몹시 기뻐했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가 언제 오는지 가르쳐 주세요. 올빼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두 분 중 한 분이 제게 청혼을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재상을 데리고 옆방으로 갔어요. 재상, 자네가 저 올빼미와 결혼하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미 결혼한 데다 나이도 많지 않습니까? 젊고 아직 혼자이신 임금님께서 공주님과 결혼하셔야지요. 하는 수 없이 임금님은 자신이 올빼미에게 청혼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올빼미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잘 됐어요. 바로 오늘이 마법사들이 모이는 날이랍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올빼미는 황새들을 안내했어요. 어두운 복도를 한참 걸으니 반쯤 무너진 벽 사이로 밝은 빛이 새어나왔어요. 올빼미와 황새들은 숨을 죽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방 안에는
8명의 마법사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카슈누르도 있었지요. 마침 누군가가 카슈누르에게 물었어요. 요새 무슨 재미있는 마법을 써본 게 있나? 그러자 카슈누르는 임금님과 재상을 속여넘긴 일을 자랑스럽게 떠들어댔어요. 내가 상인으로 변장한 것을 꿈에도 모르더라니까. 어찌나 재미있던지. 도대체 어떤 주문이었는데 그래? 아주 어려운 라틴어였어. 무타보르라는 주문이지. 카슈누르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어요. 2마리 황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단숨에 성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올빼미도 간신히 뒤를 쫓아갔지요. 성을 빠져나가자 임금님이 올빼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자,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임금님은 말을 마친 후 동쪽을 향해 돌아섰어요. 때마침 해가 산 뒤편에서 서서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지요. 황새들은 그쪽을 향해 기다란 목을 3번 굽히며 외쳤어요. 무타보르. 그 순간 임금님과 재상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2 사람은 서로를 얼싸안고 울고 웃었지요. 잠시 후 뒤를 돌아본 2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었거든요. 임금님, 당신의 올빼미를 몰라보시겠어요? 루사 공주가 방긋 웃으며 임금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보니 황새로 변했던 일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군요. 임금님은 루사 공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3 사람은 함께 바그다드로 돌아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임금님이 돌아오자 백성들은 몹시 기뻐했어요. 임금님이 돌아오셨다. 샤시드 임금님 만세! 백성들은 성으로 몰려가 못된 카슈누르와 엉터리 임금님 미즈라를 끌어냈어요. 임금님은 끌려온 2 사람에게 벌을 내렸어요. 카슈누르는 사형에 처해졌고 미즈라에게는 사형을 당하든지 마법의 가루를 마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고 했지요. 그러자 미즈라는 마법의 가루를 마시고 황새가 되어 평생 세장에서 살게 되었어요. 임금님과 루사 공주는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임금님과 재상은 종종 황새였을 때의 이야기를 하곤 했지요. 그럴 때면 임금님은 황새로 변한 재상을 흉내내서 사람들을 웃겼어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뻣뻣한 다리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거나 입을 부리처럼 딱딱거리고 팔을 날개처럼 파닥였지요. 그러고는 동쪽을 향해 수없이 절을 하며 무 하고 애타게 외치는 거였어요. 왕비와 아이들은 그것을 보며 즐거워했답니다. 아기 사슴 플래그. 미국 남동쪽 끝 플로리다 주의 외딴 숲속에 조디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조디네 가족은 밭에서 농사를 짓고 숲에서 사냥을 하며 지냈어요. 착한 조디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 밭일도 하고 가축들도 잘 돌보았지요. 조디네 집은 가난하지만 행복했어요. 형제가 없어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던 조디는 숲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조디는 오늘도 숲에 나와 냇가에서 물레방아를 만들어 놀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 뛰어오더니 조디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개구리야, 안녕. 나는 조디라고 해. 조디는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숲속은 조디의 놀이터였고 동물들은 조디의 친구였어요. 조디네 집은 곰에게 자주 피해를 입었어요. 하루는 조디와 아버지가 곰 사냥을 나갔다가 총이 고장나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지요. 안 되겠어. 포리스터 시내 가서 총을 얻어와야겠다. 조디, 함께 가자. 이야, 신난다. 저는 가서 포도윙과 놀래요. 포리스터 씬의 막내 아들인 포도윙은 등에 혹이 달린 곱사등이었지만 조디와는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조디야, 어서 와. 너구리와 놀고 있던 포도윙은 조디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버지는 포리스터 씨에게 총을 얻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버지, 저는 포도윙과 더 놀다 갈게요. 그럼 하룻밤만 자고 내일 아침에는 돌아오너라. 조디는 포도윙과 너구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포도윙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었지요. 다음날 아침, 조디는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포도윙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몇 차례 곰을 잡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조디네 집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집에서 기르던 돼지들이 몽땅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어떻게 기른 돼지들인데. 이건 곰의 짓이 틀림없어. 아버지와 조디는 숲으로 곰을 잡으러 나섰어요. 그런데 숲을 속에서 느닷없이 방울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아버지의 팔을 물었어요. 탕! 탕! 아버지는 총을 쏘아 방울뱀을 죽였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몸에는 이미 뱀의 독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미 사슴과 아기 사슴이 나타났어요. 아버지는 재빨리 총을 쏘아 어미 사슴을 잡았지요. 그러고는 간을 꺼내 상처에 대고 세게 눌렀어요. 사슴의 간이 독을 빨아들이면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된단다. 아버지, 아기 사슴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엄마를 잃은 아기 사슴이 겁에 질린 채 조디와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가엾지만 어떡하겠니. 조디, 너는 어서 가서 의사를 불러오너라. 조디는 아기 사슴이 불쌍했지만 우선은 아버지의 상처가 더 급했어요. 아버지는 간신히 집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았어요. 어머니와 조디도 밤새 아버지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요. 다음 날 아버지는 많이 좋아지게 되었어요. 조디는 무척 기뻤어요. 그런데 문득 혼자 떨고 있을 아기 사슴이 생각났어요. 조디는 아기 사슴을 만났던 풀숲으로 달려가 아기 사슴을 찾았어요. 아기 사슴은 종려나무 덤불 속에서 바들바들 떨며 웅크리고 있었지요. 조디는 아기 사슴이 놀라 도망갈까봐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널 해치러 온 게 아니야. 너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너희 엄마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셨단다. 정말 고마워. 아기 사슴은 가만히 조디를 쳐다보았어요. 조디는 가엾은 아기 사슴을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었지요. 이제부터는 내가 널 돌봐줄게. 조디는 아기 사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아기 사슴을 키울래요. 엄마 사슴 덕분에 목숨을 구한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조디는 아기 사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지만 며칠을 고민해도 좋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 포더윙이라면 멋진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거야. 조디는 아기 사슴을 안고 포더윙의 집으로 갔어요. 포더윙, 어디 있니? 내가 왔어. 그런데 조디를 본 포더윙의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조디야, 포더윙은 하늘나라로 갔단다. 어젯밤에 많이 아프더니 그만. 조디는 포더윙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포더윙의 어머니가 애써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기 사슴을 기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써부터 이름을 지어 놓았더구나. 살랑살랑 흔드는 꼬리가 마치 깃발 같을 거라면서 플래그라고 하면 좋겠다고 했지. 조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기 사슴아, 이제 내 이름은 플래그야. 어때? 정말 멋진 이름이지? 아기 사슴 플래그는 조디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9월이 되자 숲에 큰 비가 쏟아졌어요. 며칠 동안 쏟아진 억수 같은 비로 밭은 온통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아버지와 조디는 포더윙의 형들과 함께 식량을 구하러 사냥을 나섰지요. 숲속의 늪은 큰 비로 인해 호수처럼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수십 마리의 곰이 있는 거예요. 곰들은 물고기를 잡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조디, 너도 한번 잡아보렴. 아버지는 조디에게도 총을 건네주었어요. 자, 내가 신호를 보내면 다 같이 방아쇠를 당기는 거야. 아버지가 손을 내려 신호를 보냈어요. 탕, 탕, 탕. 총성이 울리고 커다란 곰 2마리가 총에 맞아 쓰러졌어요. 우와, 명중이다. 우와. 앞으로 한동안은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조디는 자기가 곰을 잡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플래그가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겨울에 먹으려고 쌓아두었던 고구마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휘두르며 플래그를 쫓아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고구마를 안 먹을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비 때문에 엉망이 된 밭을 다시 일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어요. 조디는 아버지의 몫까지 더욱 열심히 일했지요. 아버지, 드디어 옥수수 싹이 돋았어요. 조디가 기쁜 소식을 전하자 창백한 아버지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어요. 잘 됐구나. 플래그가 싹을 먹지 않게 늘 신경 써야 한단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런데 다음 날 밭에 나갔던 조디는 깜짝 놀랐어요. 싹은 보이지 않고 플래그의 발자국만 여기저기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겁에 질린 조디에게 어머니가 말했어요. 조디, 이번만 용서해 주겠다. 플래그를 잘 감시하도록 해. 조디는 밭에 다시 옥수수 씨를 뿌리고 주위에 울타리를 세웠어요. 하지만 플래그는 울타리를 훌쩍 넘어 밭을 또 망쳐놓았지요. 지난번에 용서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화가 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플래그가 한 짓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이윽고 아버지가 조디를 불렀어요. 조디야, 플래그를 이대로 둘 수 없겠구나. 내가 숲으로 데리고 가서 총으로 쏘아라. 네, 말도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잖니. 조디는 하는 수 없이 총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조디가 나오자 아무것도 모르는 플래그는 커다란 눈으로 조디를 바라보았어요. 플래그, 절대로 널 죽일 수는 없어. 조디는 누구보다 소중한 친구인 플래그를 차마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 플래그가 살 수만 있다면 잠시 헤어지는 것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조디는 플래그를 야생동물원에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그곳에 가면 넓은 공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플래그, 내가 꼭 널 만나러 갈게. 그날 밤 조디는 플래그와 함께 헛간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플래그가 없었어요. 놀란 조디가 밖으로 나가보니 밭이 또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탕!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니가 플래그에게 총을 쏘았어요. 플래그는 다리를 쩔뚝거리며 달아났어요. 플래그! 플래그! 어머니에게서 총을 낚아챈 조디는 울부짖으며 플래그를 뒤쫓아갔어요. 플래그, 나야, 조디. 플래그는 쩔뚝거리며 계속 달려가다가 웅덩이로 굴러떨어졌어요. 조디는 플래그를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조디를 올려다보는 플래그의 눈도 촉촉히 젖어 있었지요. 플래그, 미안해. 조디는 플래그의 목덜미에 총을 쏘았어요. 플래그는 부르르 몸을 떨더니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조디는 플래그를 안고 슬피 울었어요. 플래그를 잃은 조디는 어디론가 멀리 가버리고 싶었어요. 강가에 이른 조디는 버려진 배를 타고 강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갔지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배가 고프니까 정말 힘들구나. 조디는 맛있는 음식들을 떠올리다 잠이 들었어요. 조디를 태운 배는 강을 따라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한참 후 눈을 뜬 조디는 그만 깜짝 놀랐어요. 흘러온 곳이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그곳을 지나던 큰 배가 조디를 보고 구해주었지요. 선장은 며칠이나 굶주린 조디에게 음식을 주고 그만 집에 돌아가라고 타일렀어요. 기운을 차린 조디는 배에서 뛰어내려 집으로 향했어요.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알 것 같아. 조디는 플래그가 밭을 망쳤을 때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지요. 조디는 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조디야, 무사히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기뻐하며 조디를 꼭 안아주었어요. 제가 집을 뛰쳐나가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 몫까지 열심히 일을 할게요. 조디는 그날 밤 플래그와 함께 숲속을 달리는 꿈을 꾸었지요. 안녕, 플래그.